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 강의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소유무 중에서 유무, 지난 시간에 대소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요. 대는 사람, 팔, 다리 벌린 사람의 모습이다. 사람이 위대하다. 큰 사람, 위대한 사람, 또 사람 자체가 위대하다도 되고요. 또 사람 중에서 위대한 사람을 뜻하기도 했고요. 소는 곡식 같은 작은 알 3개를 그려놓은 거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유무로 가보죠. 자, 대소에서 우리가 지금 유무 얘기하기 전에 대소에 대해서 짚고 갈게 지난 시간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대의 세계에서 소의 세계가 나눴다. 대는 공적영지라고 하죠. 텅 비어 고요한데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자리. 육군이라는 거는 보고 듣고 안이 비설 신의,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는 그 오감과 그 오감에서 온 정보를 가지고 맞다 아니다, 좋다 싫다 따지는 생각과 감정. 요게 육군인데 요 전체를 알아차리는 자리죠. 공적영지는 텅 비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다. 그 알아차리는 자리가 대자리입니다. 이론상 자리죠. 요 이론상 자리에서 알아차리기 때문에 소의 세계인 육군의 세계가 굴러가죠. 그래서 보는 건 듣는 게 아니고 쪼개지는 거죠. 보고 듣는 게 쪼개지고 냄새 맡고 모든 게 쪼개지는데 쪼개지기 전의 자리. 그래서 노자에 보면요. 노자는 요 대자리를 통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가공되지 않은 원목이라는 거죠. 통나무. 근데 이게 쪼개진 소자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흩어질 산자. 통나무를 쪼갰다. 그래서 통나무는 박, 통나무 박. 그래서 박산, 요게 노자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요게 지금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대화소입니다. 큰 거, 쪼개진 거. 소자는 쪼개진 거 바로 모양에서 보이시죠? 3개로 쪼개져 있다. 그래서 대화소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대에서 소가 나타났다. 근데 유무는 뭐냐? 현상계를 보면요. 우리가 밤중에 자는 중에는 현상계가 안 나타나죠. 눈을 뜨는 순간 소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자, 소의 세계가 펼쳐지면 뭐도 나와요? 대자리도 나옵니다. 원래 존재했지. 대에서 나왔지만 인식하기는 소의 세계가 보이니까 이건 작은 거면 나눠지기 전은 대구나 하고 이름이 붙는 거죠. 원래는 이름이 없었지만. 본래는 이름이 없었는데 대소 이름이 나왔다. 그럼 대소만 나왔냐? 소의 세계를 보니까 뭐가 갈려요? 유, 생성되는 쪽과 무, 소멸되는 쪽. 나타났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음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요 부분을 유무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우주의 진리는 대소유무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대소유무. 절대계에서 현상계가 나타나고 현상계에서의 변화상은 나타났다, 사라지더라.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것만으로는 현상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뭐냐?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없어야 되느냐? 이 문제까지 들어가야만 우주의 진리가 온전히 설명됩니다. 즉 우리 현상계에서 묘하게 그전까지 내 마음에 이 대의 마음에는 텅 빈 영지만 있었는데 갑자기 경계를 만났더니 어리석음이 생겨났다. 그럼 어리석음이 생겨났다. 대에서 소가 나왔다. 여기서 끝나면 이 어리석음은 어떡합니까? 그릇됨이 갑자기 나타났다. 어떡합니까? 그럼 이게 있어야 할 건지 없어야 할 건지 판단을 못 한다면, 있게 할 건지 없게 할 건지 판단을 못 한다면 도를 닦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올바른 수도는 이 대소유무의 진리를 다 알아야만 가능하고 그래야만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천지보다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유와 무의 문제는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은, 은혜는 있게 하고 배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것, 천지에 해를 끼치는 건 없게 해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만 진정한 도덕이 서는 거죠. 인간이 갈 길이 나오고 그 길을 가면서 길이라는 게 도고요. 그 길을 가면서 은혜를 베푸는 게 덕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이 서려면 대소유무를 전체를 알아야 된다. 대소만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부분 말씀 강조드리면서 한자로 들어가 보면 유는 지난 시간에도 했죠. 자, 복습해 볼까요? 자, 이건 뭡니까? 손입니다. 자,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반달 같은 걸 들고 있죠. 원래는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더 각골문 때는 이 고기육자가 고기육자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정육점 할 때 고기육자인데 그냥 고기 반쪽으로 그렸어요.
여기에 있는 결까지 그려놓다 보니까 지금 다롤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다롤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붓으로 이렇게 쓰일 때는 그냥 다롤이 아니라 고기 육자를 붙여서 육다롤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기 육자가 다롤처럼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이 있는 고기 조각을 말합니다. 고기 조각을 들고 있다. 제사 지내고 할 때 고기가 중요하니까 엄청 중요한 거를 내가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소유만 유가 되는 게 아니라 존재까지 해가지고 존재와 소유 이 문제에 있어서 있다. 뭔가가 나타났다. 있다. 이 소의 세계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유라는 건 존재한다. 요것도 한번 보실래요? 존은 재. 지난 시간에 우주도 얘기했죠. 둘 다 집 모양을 그려놓은 거였는데 우는 상하 사방 공간을 의미하고 주는 고금 왕래의 시간을 의미하겠다. 그래서 항상 동양은 짝을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음양. 존재도 보시면요. 여기는 흑토가 있고 이거 사실 알고 보면 흑토는 원래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에서는 흑토가 됐죠. 흑토가 있고 이쪽엔 아들 자자가 있죠. 자, 흑이라는 건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아들 자는요. 시간 속에서 내 후손을 낳은 거죠.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거죠. 존재 하나 안에도 또 뭐가 들어있다? 시간과 공간이 들어있다. 시간 속의 존재함, 공간 속의 존재함. 공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할 때 다양성이 확보되고요. 너와 내가 있을 수 있게 되고요. 동포와 내가 있을 수 있게 되고 시간성이 확보돼야 그 안에서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변화하면서 진급, 강급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존재, 우주 다 연결돼서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유까지는 이제 잘 아실 것 같고 이제 무는 새로 등장했어요. 딱 보시면 정말 이건 좀 포기하고 쉽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씩 보시면요. 요거 익숙한 글자 아닌가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그려놨어요. 사람. 자, 사람 발견됐어요. 이쪽은요. 근데 사람 양쪽에 이렇게 생긴 게 있네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겠죠. 나눠서 그리면. 밑에는요. 요거는 없을 망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아는 없을 망자입니다. 전서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없을 문자는 이렇게 되죠. 점 4개죠. 그럼 요것들이 지금 생략돼서 점 4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없을 망자는 지금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을 굳이 왜 넣었을까요? 없을 문자에다가. 없어진다는 뜻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 글자가 없습니다. 각골문부터 보면. 각골문부터 보면 그냥 사람이 이렇게 옆에 뭔가를 달고 있는 겁니다. 뭘까요? 치렁치렁하게 장식을 하고 지금 뭐 인디언이나 저기 어디 아프리카 부족을 생각하시면 저기 티벳이나 부탄 가도 이런 춤 많이 추던데 막 깃털 같은 걸 달고 춤을 추는 거예요. 춤추는 사람입니다. 춤추는 사람.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다 밑에다가 발을 상징하는 것만 붙이면 춤출 무자가 됩니다. 춤추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춤추는데 굳이 없어졌다는 걸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춤을 추다 보면 무아지경에 빠지는 걸 표현. 그 한자가 멋지죠. 춤추다 보면 내가 사라지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기 이슬람의 수피 같은 분들은 수피도 그 돛 닦는 분들인데요. 그 춤을 추면서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명상법을 택합니다. 빙글빙글 돕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이게 없을 무자는 춤을 추면서 무아지경. 이게 어떤 클럽에 가는 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아지경에 들려면 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없을 무자를 또 강조해 준 겁니다. 사라지더라. 이것도 보시면 땅을 파고 이렇게 들어가 버린 겁니다. 좀 사람이 들어간 모습인데 사람이 들어갔다고 봐도 되고 이렇게 들어갈 입자가 여기에 들어갈 입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땅을 파고 들어갔다. 사라졌다. 안 보인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도망갔다. 없어졌다. 사라질 망자거든요. 여기 들어갈 입자가 지금 이렇게 변형됐고 다시 연결해서 볼까요? 대소유무. 자, 전혀 쪼개지지 않던 이론상 법신불 자리, 공적영지 자리에서 쪼개져 가지고 육근이 나타났다. 그래서 보는 건 듣는 게 못 되고 각각 자기 역할을 맡게 된 게 소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소의 세계를 조금 더 부정하거나 이렇게 뭔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진공묘유라 묘하게 나타난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공과 둘이 아닙니다.
이론상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론상 그대로예요. 보이는 이론상인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뭐 냄새 맡아지는 거, 이 모든 세계가 쪼개진 것들은요, 다 눈에 보이는, 그걸 경험되는, 오감으로 경험하는 이론상인 거예요.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육군의 세계를 돌을 닦는다고 그러면 무시하기가 쉽고, 육군을 뭔가 부정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육군에만 집착해 살다가 대자리를 모르니까 육군을 떠나라. 불교에서 출리심이라고 그러죠. 떠나라. 벗어나서 떠나라. 해탈하라. 그래야 대자리를 알 거다. 그래야 견성을 할 거다.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방편상이지 소의 세계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의 세계만 알고 사니까. 하지만 소의 세계만 알고 산다고 소의 세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소가 대에서 나온 걸 모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소의 세계만, 육군의 세계만 빠져 사는 게 문제인 거지, 육군의 세계가 정말 소중한 이론상의 나툼이라는 것, 작용이라는 걸 모르고 산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대자리를 알아야만 소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자리 아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소자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소의 세계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묘하게 시공간 안에 있어진 게 이게 육군이구나. 이걸 알 때 이 육군을 어떻게 다룰지가 이제 유무, 경영입니다. 유무는 경영입니다. 이게 지금 전제 실상이라면 유무는 경영입니다. 무엇을 있게 하실 거고, 그러면 이 현상계 안에서 뭘 있게 할 거고 뭘 없게 할 건가. 이래서 인간사의 대소유무의 진리 때문에 인간사에서는 12이해가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걸 있게 했으면 옳은 게 되고, 그릇된 걸 있게 했으면 비, 그른 게 되고, 올바른 은혜를 있게 했으면 은혜가 되고 이로움이 되고, 또 해로움, 배은을 있게 했으면 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2이해라는 건 대소유무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거다. 자, 한자와 함께 원불교 교리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능숙하게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에서 소의 세계가 펼쳐질 때, 요건 항상 잊지 마세요. 대에서 소의 세계가 펼쳐질 때 유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쪽 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생겨나고 사라지고 가고, 이쪽 가고, 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생멸거래도 같이 생겨나는 겁니다. 육군이 생겨나고 육군이 사라지고 육군이 나타나고 육군이 소멸되고. 자, 요거를 한자로 알아보죠. 각골무는요, 요거 보시면, 자, 요거 보면 손 기본이요. 요거 보면 손가락처럼 세 가닥이 있는데 발바닥이 있다. 이건 발입니다. 발. 손발. 이건 기본으로 우리가, 저는 이 한자도 이해 과목으로 바꿔드리려고 온 거지만, 요거는 암기하시면 어떨까? 2개 정도는. 하나 더 추천해 드릴까요? 요거는 풀입니다. 요거 보면 그냥 풀로 딱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요 풀이에요. 이런 거 보시면 다 풀로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좀 한자가 멋들어지게 표현됐지만, 원초적으로 각골무는 간단합니다. 풀이 땅에서 솟아나더라. 땅에서 풀이 솟아나더라. 자, 고대에는 땅을 자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노자에 보면 현미와 암컷이여. 땅에서 도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늘, 무형에서 형체가 없는데 별들로, 인간의 그 추나추동과 별들로 인간과 천지만물의 그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모습. 이게 하늘을 통해 드러난 신성이며, 땅, 곤을 통해서 드러난 신성은 만물을 물질적으로 산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합치면 전지전능이 돼요. 이거를 고대에서 천신, 하늘의 신령함, 지명, 땅의 광명함에서 합쳐서 천지신명이라고 부르는 게 결국 한 이론상이에요. 한 이론상이 두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늘을 통해서 전지의 모습, 우주가 가야 할 질서를 제시하는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땅은 거기에 발맞춰서 유형화시킵니다. 물질화시킵니다. 이거 전능이에요. 전지전능. 이게 천지신명을 원래 이제 본식으로 끊어 읽으면 천신지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땅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일정한 기간이 되면, 10달이 되면 애가 나오듯이 풀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을 본 거고, 여기서 우주적 자궁. 이게 인도에서도 우주를 산출하는 마야 여신을 다 그 자궁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그래서 우주에서 만물을 끝없이 산출해내는 존재. 노자에서 말한 현빈, 현묘한 암컷이라는 존재도, 이제 노자는 여성적 하느님을 노래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천하의 엄마란 말도 쓰고,
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 여기서 단순히 풀이 땅에서 올라왔다만 보시면 안 돼요. 땅이 풀을 낳았구나, 산출했구나. 이런 부분까지도 보시면 느낌을 잘 살려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날생자입니다. 생명체가 탄생돼 나왔다. 땅에서. 즉 하늘이 천지가 여기서 천지의 포인트가 그래서 천지은이 은혜 중에서 엄청 중요한 게 천지은이 사실은 이론상의 은혜의 핵심인 겁니다. 천지은. 직접적으로 하늘로 만물을 덮어주고 길을 제시해주고 땅으로 만물이 살 수 있게 형이하학적 터전을 만들어주고 이쪽이 형이상학이면 형이하학적 터전을 만들어주고 이 물질화 시켜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이론상의 두 모습이다. 작용이다. 그게 천지신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거기서 이렇게 탄생돼 나오는 모습입니다. 만물이 탄생돼 나온다. 그럼 멸은요? 이쪽은 아실까요? 쉽죠, 이거는. 이 재밌는 게 이 물수만 아시지 말고 주역의 감괴랑 그대로 연결됩니다. 한자랑 괴가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운데 중심에 양한 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땅은 원래 음은 고요히 있어야 마시고 자 건은 이어져 있고요. 건괴는 주역에서 건괴는 끊어져 있죠. 이 차이가 뭐냐면 공괴는요 이 돌멩이들입니다. 흙덩어리들이 입자가 다 쪼개져 있는 게 뭉쳐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쪽은 한 덩어리잖아요. 건은 한 덩어리, 하늘이라 지금 여기 지금 하늘의 이 공기가 한 덩어리라고 본 겁니다. 한 덩어리인데 땅은 쪼개져 있는 흙 알맹이들이 모인 겁니다. 입자들이. 그래서 이놈은 움직일 수가 없고 하늘은 움직이고 땅은 고요하다가 동양 철학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땅인데 가운데 양이 하나 있으면 땅 하늘처럼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물입니다. 보면 만져지는 물질인데 움직여요. 한 덩어리처럼 움직여요. 그 안에 양이 숨어 있어서 그렇다는. 요게 그래서 감괴나 물입니다. 자, 물인데 이 물보다 여기서 좀 포인트가요. 요거입니다. 요거 불. 자, 불이 타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불이 타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요게 지금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점 하나씩 먹어가지고 불화자가 된 건데 요거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선 하나 있죠. 밑에도 요거 하나 있죠. 요거가 밑에 선 빠지지 말라고. 이걸 이렇게 선으로 잡으면 뭐가 될까요? 창입니다. 창. 도끼나 창. 여기는 지금 창에 붙어 있는 이렇게 도끼날 같은 거. 그래서 고대의 무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손잡이 여기 창 같은 게 있으면 손이 여 안에서 노르라고요. 요 마디가 있습니다. 여의봉처럼. 그 마디를 그려놓은 게 요게 지금 우리가 훗날 여기다 선 하나 여기다 선 하나 해서 창과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날이 더 두껍다는 걸 강조하려고 선을 하나 더 그은 겁니다. 자, 도끼나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도끼나 지금 삽 같은 기능을 한 거예요. 이걸로 불을 끈 겁니다. 그냥 물수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도끼나 삽 같은 걸로 불을 끄는 모습인데 물을 추가해서 물로 불을 끄는 게 원리니까 물이 불을 끈다는 것을 더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을 꺼트렸다는 거죠. 지금 불을 끄는 행위를 그리는 겁니다. 자, 사라졌죠. 그럼 불이 사라졌죠. 생명체가 생겨났고 불이 사라지듯이 불이 꺼져가지고 조금 전까지 타오르던 불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명체가 또 사라졌다. 이 자취를 감췄다는 거예요. 생멸, 이 두 모습이 한자 이대로 들어있습니다. 제가 전설을 가지고 와서 설명드린 이유가 전설을 알아야 지금 우리가 쓰는 해서도 알고 그 파고 들어가서 각골문도 알 수 있고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그 위아래로 다 내려갈 왔다 갔다 하면서 한자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제가 전설을 가져왔는데 이거 전서만 봐도 그림이 다 들어있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로 오면은 조금 더 알기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요 멸자는 그래도 많이 보존돼 있습니다. 그 원형이. 자, 생멸을 잘 하셨죠. 거래 가볼까요? 거래. 이것도 지금 이 글자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보면 이해되시잖아요. 지금 구덩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구덩이가요. 지금 입구자는요. 주로 이렇게 그리는데 이거는 입을 의미하거나 뭘 의미한다고 보시면 집. 집은 지금 여기서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반지하에 살았어요. 땅 파고. 저기 암사동 그런 데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땅 파고 반지하에서 살고 자, 집을 이렇게 해서 살고 이렇게 집을 짓고 그럼 집에서 나올 때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 집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집 열고 나온 게 출자입니다. 이게 날 출자. 이렇게 구덩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덩이 나올 때 몸 구부리고 나온다고 해서 너무 스포일러인데 이렇게 하면 구부릴 굴자가 됩니다. 몸 구부리면서 나온다. 반지하 살아서 그래요 예전에. 그러니까 한자를 보면 이제 어느 주거 형태 살았는지도 되게 나옵니다. 이런 게 좀 서민적이면 노풀꽃자 같은 건 아주 훌륭한 2층 집 그려놓은 겁니다. 대충 그 노풀꽃자 느낌 오시죠? 네, 이런 집이에요. 이런 집 산 거예요. 집 주거 형태 다양한 주거 형태가 등장합니다. 한자를. 자, 그럼 여기는 뭘까요? 구덩이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입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구덩이에서 집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신났죠? 어딘가를 지금 집에서 나와서 떠나가는 집에서 신나서 지금 어딘가 외출하러 가는 모습. 이해되시죠? 갈 것자. 그래서 거라는 거는 이제 사라졌다. 집에서 사라지고 있다. 집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딘가로 가고 있는 모습. 레는요 반대죠. 근데 이 한자만 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요게 지금 전서만 봐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요거를 원래 이제 각골문은 자 요렇게 하면 이렇게 머리 숙인 애들은 벼화가 그러거든요. 벼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벼화거든요. 이렇게. 왜 나무목에다 이걸 하나 그었을까요? 벼가 익어가지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구부려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뭔가 여기 열매가 열리는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는 세 가닥이죠? 이 모습인 거예요. 요게 이렇게 된 거고 여기 선 하나로 표시된 거는 요겁니다. 요게 이게 선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뭔가 열매가 열리는 지금 곡식이죠. 곡식 종류 같은 이게 보리입니다. 보리.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가요. 지금 여러분 그리실 수도 있을걸요. 보리예요, 보리. 보리 뿌리까지 이렇게 강조해서 그려놓으면 뭐가 될까요? 이 한자가 보리 맥자가 됩니다. 보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왜 이렇게 또 강조된 한자가 등장하느냐 이럴 땐 되게요. 원래 한자가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되면 그걸 의미하기 위해서 한자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자가 이게 보리인데 이게 어디로 뭘로 쓰였어요? 보리를 가을에 심어서 보리가 이제 수확되려면 내년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자가 된 겁니다. 내년을 의미하게 된 거예요. 이 한자가 원래 보리를 그려놨는데 내년을 의미하는 한자로 쓰이니까 보리를 의미하는 한자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좀 더 강조해가지고 보리 맥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리가 내년이면 수확된다. 내년이 이제 온다는 거죠. 올해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고 오고가 지금 이렇게 거래 한자가 이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 이론상의 세계에서 육군의 세계가 펼쳐지니까 거기 쪼개지는 모습들이 유무, 대소, 생멸, 거래 이런 식으로 분별상이 나타났다 하는 요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이거 늘 궁금하셨던 한자 아닐까요? 선악. 늘 쓰지만 도대체 선악은 뭘까? 대에서 소의 세계가 나타날 때 자, 이렇게 제가 음양을 그린 이유가 양은 플러스는 플러스 변으로 이거 대차 대좌표 같은 겁니다. 마이너스는 이쪽은 선변이고요. 이쪽은 악변입니다. 대종경에도 보시면 선한 싹이 점점 과보를 맺어가는 모습이고요. 악의 싹이 처음엔 작지만 점점 커져가는 모습. 그래서 속일 수가 없다. 봄, 여름에 해당되는 이 양이 자라는 이 시기에 상응하는 게 선이 자라는 모습. 가을, 겨울에 해당되는 음이 점점 커져가는, 점점 추워져가는 이 그 모습에서 악의 그 과보가 열매 맺는 모습. 이거를 보신 거예요. 대종사님이. 그래서 선악 과보가 익어가는 모습도 생멸거래만큼 이 유무의 세계에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시와 이를 선택했을 때는 이쪽으로 쌓여가고 열매가 비와 그릇된 것과 해로움을 선택했을 때는 이쪽으로 업보 쌓여간다. 이제 요 얘기인데요. 선악 업보가 나타난다는 것은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까지만 보시면 항상 좋은 거에는 이게 등장합니다. 양. 다리 4개에 뿔 달렸죠? 양이에요. 꼬리 달렸죠? 양. 항상 좋은 거에는 선에도 등장하고 미에도 등장. 원래 아름다움 있잖아요. 양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꾸민 거예요. 사람이. 자기 머리를 막 깃털을 달아가지고 멋지게 꾸민 사람, 아름답게 치장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 저도 지금 뭐 나름 아름답게 치장을 한 건데 머리도 좀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습, 치장한 모습인데 이게 우리가 아는 해서로 변형되면서 양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동양에서는 양 하면은 이제 진선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양이 지금 선에 들어갔다는 건 선하다 이런 의미를 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선하다는 뜻이구나. 아름답다는 뜻이구나. 근데 여기 보시면 말씀 원자죠? 예. 말씀 원자 지난 시간 했는데 복습해 볼까요? 입에서. 요거 입입니다. 입 아니면 집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요렇게. 입에서 뭔가 위로 이렇게 솟구치더라. 근데 이렇게 위쪽으로. 이건 위쪽을 의미합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선 긋고 점을 위에다 찍었죠? 이거 위쪽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뭔가 지금 같으면 와이파이 이렇게 솟구치듯이 입에서 기운이 나가더라. 자, 그러니까 두 명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말할 때는 반드시 선하게 해라. 반드시 서로에게 해롭지 않게 은혜롭게 이롭게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착할 선자에는 말씀 원자 2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생략된 형태입니다. 말씀 원자 2개가 생략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착할 선자에는 말씀 원자 2개가 생략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전설을 모르고 풀 때는 예전에 이런 말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한자 원리 처음 공부할 때. 양이 이거는 땅에 이렇게 풀이 자라고 있다. 그걸 먹고 있다. 양이 풀을 먹는 모습 얼마나 선하냐. 남 안 잡아먹고 그냥 풀 뜯어먹는 모습 선하다. 이런 풀이도 있을 정도였는데 전설을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전설을 알면 이것 자체도 틀렸다고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글자라는 건요. 이렇게 쓰이게 되면 사람들이 이 글자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글자를 보면서 또 의미를 이해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존중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또 쓰인다.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소개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해서에 정착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활용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 이후로도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간의 우리 이 언어 생활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의미로 쓰는 건 또 그것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글도 그래요. 지금 요즘 세대가 한글을 좀 다르게 쓴다. 그건 그것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언어라는 건 변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사람들의 합의에 따라서 계속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저기 원형을 공부한다는 거지 지금 이걸로 모든 걸 재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집착이고 상입니다. 아무튼 원래 착할선이 이렇게 나왔다. 이건 재미있죠. 아카락자는요. 이게 예전 각골문에서도 등장하는데 옛날 그 무덤터나 은나라 때 무덤터나 집터가 주로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궁터 뭐 이렇게 보면 은나라가 이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 십자가 모양. 그래서 어떤 집터나 무덤터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느낌이 달라요. 아카락자로 쓸 때는요. 여기가 아무래도 감옥 같습니다. 감옥. 요 안에 막 이제 사람들도 있고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감옥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 갈 마음. 아무래도 요 마음은 감옥 가지 싶은 그 마음 있죠. 걸리면 잡혀가지 싶은 그 마음. 뭔가 불법적인 마음. 감옥 갈 마음. 그래서 이 자체가 흉하다는 뜻으로도 씁니다. 흉하다. 흉함. 그리고 버금가다. 아무래도 사람 덜 됐지 하는 버금가다. 사람의 버금가는 존재면 되게 안타까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금수의 버금가다 이러면 이제 금수맛도 못하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금가는 상태 좋지 않죠. 그런데 이제 요게 집터로 봐서 집터인데 아주 큰 궁궐보다는 좀 작은 집터라 버금간다 이렇게 풀기도 해요. 이것도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천 년 전 얘기예요. 3, 4천 년 전 얘기니까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제가 소개는 해드리는데 지금 아카락자로 쓸 때는 아무래도 여기 감옥으로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카락자에서 감옥 갈 마음. 그런데 재밌는 게 지금 이 아세아에서도 이걸 쓰는데 우리가 아세아 편을 이 아자가 전서로 오면은요 이런 모양으로 변하거든요.
아짜방 이런 거 있잖아요. 절에 가면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방을 아짜방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아카락자에서만 유독 사각형이 강조되어 있는 거 느껴지세요? 이런 느낌으로 안 쓴다고요. 같은 한자인데. 아카락자로 정리할 때는. 그래서 제가 감옥이라고 보는 거예요. 감옥 아니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약간 이거는 사람을 가둔 느낌이고요. 네모난 느낌이에요. 자, 온불교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네모난 건 뭐다? 모진 마음, 모난 마음, 둥근 마음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둥글지 못한 모난, 모진 마음이라고 보시면 일부러 아카락자는 전설을 봐도 다 모지게 만듭니다. 이 버그마자로 남아서 전하는 글자는 그렇게 사각형 모습이 아니에요. 아카락자에서는 유독 사각형이 강조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글자 만드는 분들이 의식이 있었다고 봐야죠. 좀 네모난 마음은 좀 모진 마음이고 감옥 갈 마음. 네, 이런 느낌. 온불교랑 잘 만나는 한자 같아서 강조드리고요. 자, 이제 업보로 가볼까요? 선악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남들과 대화할 때는 선하게 하라는 건 결국 선이란 게 뭐예요? 두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역지사지해 주는 거죠. 내가 당하기 싫은 거를 상대방한테 가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걸 먼저 해주자. 이게 두 사람 간의 대화에 있어서 선이죠. 자, 악은요. 해로운 마음이죠. 해를 끼치는 마음, 모진 마음, 네모난 마음, 모가 나 있죠. 모가 난 마음. 즉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좀 하자. 그렇죠? 이런 식 마음. 남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나만 행복하면 이로우면 되지 않나 하는 그 마음. 결국 이것도 보면 이로움을 추구하는데 결국 나와 나 모두를 자해해타. 나도 해롭고 남도 해롭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악이 된다. 여기는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다 보니까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선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선악은 충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업보로 가보죠. 업은 근데 업은 뭔가 드릴 말씀이 더 없는 게요. 이 업자라는 게 지금 전하는 게 이 원형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정하는 거는 요 위에 이 뿔이 있죠. 여기다가 뭔가 악기를 거는 악기의 틀이라고 봅니다. 그 악기들을 거는 틀. 그래서 그 음악을 연주하는 직업을 지금 그 강조했던 말인데 이게 하나의 업, 악사라고 하죠. 예, 악사를 업으로 가지신 분들에게 썼던 그 업이죠. 일하다, 직업이다. 예, 그 의미가 지금 확장돼서 모든 일에 적용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한자의 그 전서에 있어서는 최고로 설명을 잘한 책인데요. 설문해자에서는 이제 악기 틀로 봅니다. 악기를 거는 틀,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금 의미상으로는 중요합니다. 한자는 이제 이 정도인데 업이라는 게 카르마라고 하죠. 카르마라는 게 중요한 게 업이 뭘까요? 그럼 일인가요? 업은 뭔가 누군가 한 행위죠. 행위, 일이라는 거. 카르마라는 건 행위인데 행위. 직업의 의미로 이제 이게 쓰였겠지만 결국 일이죠. 업무, 일인데 카르마라고 할 때 이 행위가 의미하는 건 뭐냐? 이 행위라는 거는 반드시 과보는 열매죠. 열매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과보를 남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행위라고만 말할 때 간과하기 쉬운 게 과보를 남기는 행위를 업이라고 하는 거지. 반드시 과보가 남는다. 그게 은혜 쪽이면 플러스 과보가, 해 쪽이면 마이너스 과보가, 시 쪽이면 플러스 과보가, 비 쪽이면 그릇된 거면 마이너스 과보가 반드시 생긴다는 걸 알고 이 업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업 그러면 반드시 과보를 남기는 거.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업을 세 가지로 나누죠. 우리가 과보를 남기는 행위를 세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불교에서 뭐라고 하죠? 의업, 마음으로 짓는 업. 예. 구업, 입으로 짓는 업.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몸신자 신업. 하루에 돈이 없어도 업을 지을 수 있는 게 세 가지나 있어요. 자꾸 몸을 쓰면 됩니다. 몸이 피곤하다. 입이라도 혀라도 떠들면 업을 짓습니다. 말하기도 힘들다. 좋은 생각을 하는 것도 업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업의 비중이 다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생각만 해도 이미 과보를 남긴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 오늘 제가 좋은 생각을 자꾸 하면 그게 나한테라도 일단 최소한 영향을 주겠죠. 자꾸 내일 또 좋은 생각할 확률이 높아지죠.
벌써 나한테 영향을 끼칩니다. 남한테 가기 전에. 또 내가 생각한 것만으로도 남한테도 좋은 영향 갈 수도 있죠. 한 이론상, 한 천지신명의 이 나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서 한 생각을 일으킨 게 다 하나로 통신되는 거거든요. 다 한 거기다 코드를 꽂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벌인 작업이 이쪽에 영향이 간다. 이렇게 봐야 맞거든요. 그래서 대종경에도 그런 원리가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만 해도 우주에 통신이 된다. 과보를 남긴다. 심고. 그래서 마음으로만 고해도 과보가 남는다. 그런데 말로까지만 하면 이제 더 힘이 세지겠죠. 말까지 하면. 말로 또 선언하고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하고. 몸으로 움직이면 더 빨리 과보가 낫겠죠. 자, 이 신구이 삼업을 잘 쓸 거를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업이죠. 업을 지어라. 작업 취사. 근데 업을 지을 때 원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작업 취사.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죠. 이것도 나중에 다 한자 풀어드릴게요. 무엇을 있게 하고 무엇을 없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을 우리 마음대로 임의적 판단하면 안 돼요. 군대에서 저도 교관으로 있었는데 항상 강조합니다. 자의적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을 원불교에서 뭐라고 하죠? 대자리, 우리 본성자리에 대조해 보라. 대조해 보라. 대조해 보면 나온다. 대조해 봤을 때 자명하면 옳은 거고요. 찜찜하면 아닌 거죠. 그래서 자명한 쪽은 선이 되고 찜찜한 쪽은 악이 되는데 왜 그러냐? 이 대자리 안에 대자리가 텅 빈 것 같지만 그 안에 천지팔도가 꽉 차 있어요. 지혜로워라, 무량해라, 공정해라, 순리자연해라, 수용해라, 해탈해라, 항상 무념이어라. 그렇죠? 항상 정성스러워. 여기서 뭔가 어긋나면 정성이 빠졌거나 지혜가 빠졌거나 무량함이 빠졌거나 공정함이 빠졌거나 뭔가 수용을 못했거나 내 마음이 뭔가 해탈을 못했거나 하면 반드시 표가 납니다. 그게 찜찜함으로 나타나요. 그 짓을 하면 반드시 마이너스 과보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양심에 자명하냐 찜찜하냐가 그게 판단하는 기준이고 그게 결국 뭐냐? 자성에 대조해 본 결과물입니다. 대조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항상 이 자성자리를 돌아보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바로 대조가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잣대가 있기에, 법이 있기에, 마음의 계율이 있기에 어떤 일이 닥쳐도 다 재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계율보다 더 근원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계율이 있는 거죠. 그게 자성이죠. 자성의 계율이죠. 자성의 계율에 반조해 보시면 되는데 그게 천지팔도다. 요 강의 예전에 제가 정산종사 법어 강의 때 하도 강조를 해가지고 간략하게 소개만 드리고요. 자, 여기에 어긋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반드시 과보가 생기거든요. 여기 어긋나면 마이너스 과보. 천지팔도를 지키면 그럼 보운이 되겠죠. 보운이 되면 플러스 과보. 마이너스 과보는요. 그 천지은조에 읽어보시면 천벌을 받으리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과보가 뭐예요? 천벌. 그 정도로 세게 돼 있어요. 천지팔도를 어기면 천벌 받는다. 자, 그 내용이 지금 요 보자에 들어있습니다. 과보를 남기는 행위, 업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를 받는데, 자, 요거 먼저 알아볼까요? 이렇게. 사람인이 아니라 그 사람 모습 큰 데처럼 생겼는데 여기서는 지금 다른 의미고요. 지금 저걸 그리면 이렇게 돼요. 아무튼 이런 느낌이죠. 요게 각골문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표현돼요. 요걸 지금 되게 멋있게 그린 겁니다. 멋들어지게. 근문 거쳐서 오면서 멋들어진 건데요. 근문에서도 그냥 이렇게. 근데 전서 오면서 이런 모습이 됐어요. 자, 옆에 요거 보시면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요즘 지하철에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각골문은.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무릎 꿇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잡았다 요놈. 잡힌 겁니다. 범인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예요? 여기 수갑이에요, 수갑. 자, 업보라는 거는 이겁니다. 반드시 잡혀서 벌을 받게 된다. 과보 보자입니다. 반드시 잡혀서 딱 여기 무릎 꿇리고 수갑 채우는. 범인 잡아서 수갑 채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잡았다 요놈하려면 잡을 집자를 보면 어떨까요? 똑같아요. 자, 여기 요겁니다. 수갑. 수갑에 두 손을 이렇게 잡힌 사람, 묶인 사람. 이게 지금 잡을 집자예요. 여기서 이게 지금 이렇게 변형되면서 자, 사람이 손을 하나만 그린 게 지금 잡을 집. 원래 양손이 그려져 있어요. 각골문 근무는 전서까지도. 근데 이제 해서에서 복잡하니까 손이 사람 한 명 손으로 아니 사람 한 명이래 한 손으로 손 하나만 지금 표현된 겁니다. 잡힌 거. 잡을 집자, 과보 보자 연결된 한자입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잡힌다.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게 과보입니다. 그래서 인과 보응 그러면 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남기듯이 보응 반드시 응당 과보를 받게 된다. 업보. 그게 업보입니다. 선악의 업보. 어떠세요? 이 잡을 집자도 재밌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대자리에 천지팔도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대자리는 본래 공이거든요. 진공자리인데 공 안에 이 한자도 배웠죠. 원만할 원자. 원만하게 찌그러지지 않게 조금도 찌그러지지 않게라는 거는 천지팔도 중에 하나도 모자람이 없게 진리가 꽉 차 있다는 원만 구조. 공원. 그래서 거기서 정사가 갈린다는 겁니다. 올바른 짓인지 삿된 짓인지 사특한 짓인지는 천지팔도로 판정한다. 이론의 진리로 판정한다. 대소유무 진리로 판정한다. 텅 빈 자리인데 텅 빈 자리가 어떻게 거기서 정사가 나뉩니까? 텅 빈 자리지만 원만하게 진리가 꽉 차 있으니까 다 판정한다. 다 잡아낸다는 겁니다. 공원정은. 그래서 공원정, 텅 비어 있지만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자리만 우리가 늘 반조하고 대조해 보면서 자기 양심상에서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버려버리고 취하고 버리고를 계속 해나가면 좋은 과보가 자꾸 쌓여가는 게 뭐죠? 원불교식으로 진급입니다. 나쁜 과보가 자꾸 쌓여가는 건 강급이. 진급은 랩업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 얼마나 랩업에 목마른데요. 게임에서 랩업하려고. 인생 게임에서 랩업하는 비결이 지금 방금 소개된 거예요. 공원정한 이론상 자리, 우리 참나 자리, 법신불 자리를 항상 반조하고 대조해 보면서 따라가다 보면 작업 취사, 그 사막이죠. 결국 이제 정신 수양을 해야 공원정 대자리랑 만나고 정신을 수양해야. 또 사리 연구를 해야 대소유무랑 천지팔도 이런 도리가 뭐가 옳은지 그른지가 원망부족한 도리가 다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해가 되면 작업치사. 올바른 건 하고 사특한 건 하지 마라. 그래서 인생 게임에서 랩업하는 비결이고 인생을 운전하는 비결이 사막이고요. 그 제일 핵심에는 대자리, 공원정, 나뉘지 않은 공원정의 자리, 원망구조간 자리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어기건 이 자리를 지키건 반드시 과보는 받게 된다. 여기서는 좀 부정적인 과보죠. 여기 잡혀가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과보를 강조해 놨습니다만 이 업보보자는. 근데 이런 게 싫으면 과보라고 하는 열매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가 없죠. 열매 맺는다라는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나무에서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과. 근데 그게 보다. 너가 그 전에 한 행위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업보, 과보 이렇게 인과 이런 단어까지 연결해서 선악 업보를 이해하시면 원불교 공부에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한자도 이해를 못하면 잊어버려요. 근데 이해를 하면요, 이게 자꾸 생각나고요. 보면 자꾸 알아지고 이 글자 보면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머릿속에 딱 자리 잡습니다. 습으로 완전히 자리 잡아서 좋은 과보를 맺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자 공부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오늘 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